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제가 우리 삶을 위한 인문학 강의,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강의하고 잠깐 쉬었는데 그 시간이 지금 거의 뭐 한 4, 5개월 지난 것 같아요.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학교의 모든 수업을 이제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고 비대면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6과목을 전부 온라인 또 유튜브 아니면 웹엑스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의를 한 100개 이상을 찍었어요. 그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삶을 위한 인문학 강의가 잠시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고 또 저를 만날 때마다 왜 칸트 안 나옵니까? 인문학의 결정판이 칸트인데 칸트가 하나의 전환점인데 칸트 강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저에게 해와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모처럼 이제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삶을 위한 인문학, 우리가 그냥 인문학을 지식적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또 나의 인격이 변화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삶을 바꾸는 인문학,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학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공부하면서 끝났어요. 양대 산맥이죠. 데카르트는 합리론의 권위자고 베이컨은 경험론의 권위자인데 둘 다 어떤 목표를 가지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알려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두 방법이라고 공부를 했죠. 근데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의 출발점이다.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다. 베이컨은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진리를 깨우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된다. 대립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그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연결시키고 두 방법론을 종합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고 왜 위대한고 하면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이 칸트에서 다 종합이 돼요. 그리고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이 인문학이 또 칸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든지 미래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칸트 이후를 공부하든지 칸트를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칸트는 인문학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왜 그런 이유를 왜 그런지를 제가 이 시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강의의 주제가 인문학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분기점, 전환점이죠.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코페르니쿠시시의 벤데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회귀.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잘 아시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지동설을 많이 주장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많은 사람들이 지동설을 얘기했지만 시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공주는 외로워.
그 탤런트 지금 아마 그분이 소천하셨나 김자옥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공주는 외로워라는 노래 있잖아요. 공주처럼 살다 보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 안 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공주만 외로운 게 아니라 천재도 외로워요. 천재는 그 시대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시대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대를 넘어서 살기 때문에 시대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재는 미치지 않아요.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너무 앞서 나가니까 시대를. 자, 칸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 지동설을 결정적으로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할하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돌다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물리학에서 나타났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철학에서 나타났는데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 칸트라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났듯이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었듯이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칸트다. 왜 그런 역할을 했느냐? 칸트 이전까지는 철학의 주제가 뭐냐 하면 존재예요. 밖에 있는 것.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칠판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설명할까? 형광등이 뭔지 어떻게 알고 설명할까? 카메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까? 밖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존재론이라고 하죠. 존재론, ontology. 존재론, ontology라고 그래요. ontology. 이 onto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being.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ontology. 그런데 칸트로부터는 철학의 대상이 존재론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이제 철학이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철학인데요. 칸트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설명하고 연구를 해도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을 해봤는데 말과 설명이 다 달라요. 왜? 똑같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는데요. 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 보드마카를 봐도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설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커먼 원통형 막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시커먼 길다란 필기도구.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뭔지를 설명한 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게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론이 벽에 부딪혀요. 불가지론. 존재에 대해서 탐구해 왔는데 2000년 안이 고대 헬레니즘 때부터 존재를 탐구해 왔는데요. 철학에서 결론이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탐구해도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더 이상 존재에 대해서 묻지 말자. 존재는 알 수 없다. Ding an sich.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Ding an sich. 물 an sich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존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나의 그 이해, 사고, 작용 그것을 연구하자. 말하자면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었다면 칸트 이후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철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그러죠.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그
그 철학이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완전히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듯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를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조명, 이 우산이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산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물어보면 네, 보이는 대로 얘기하죠. 이 우산은 흰색입니다. 그럼 이 우산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되는 거죠. 흰색 조명 우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불을 딱 꺼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멓게 보여요. 그러니까 불을 켰더니 흰색인데 불을 꺼보니까 시커먼 색이에요. 과연 그 시커먼 색이 이것의 실체일까? 아니면 흰색일까?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의 눈의 그 시각을 통해서 이게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왜 하늘이 파랄까? 여러분 우주 공간에 가보면요, 하늘이 파랗지가 않아요. 이 빛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 푸른색으로 나에게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색깔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무슨 색이냐 그럼 파란색이다.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나의 눈에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경을 쓴 것은 잊어버리고, 야, 세상은 파랗다. 저 사람은 노란 선글라스 쓴 사람은, 야, 이렇게 세상이 노래. 빨간 선글라스 쓴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빨개. 그런데요, 세상은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는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경을 썼다는 걸 말하지 않고 그냥 파랗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노랗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갛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세상을 노랗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무슨 색 안경을 썼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란 안경을 썼으니까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더 이상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라. 지금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 이것만이 확실하고 이것이 구체적이 아니냐. 이제 철학이 이것을 탐구하자.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것을 탐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탐구하자. 그래서 칸트는 베이컨의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자, 인간이 무엇을 알려면 데카르트는 합리론,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베이컨은 아니야, 밖에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 둘 다 틀렸어.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그래서 이걸 합해버렸어. 이거를 선험론이라고 해요. 선험론. 왜냐하면 밖에 어떤 것이 먼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보다 밖에 어떤 것이 먼저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해야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칸트는 밖에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안에 먼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건 뭐예요? 대상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자, 대상만 있어도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게 있어서도요, 내가 모든 감각기관이 차단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고작용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지금 식물인간이면 그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민하고 사고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대상, 안에 있는 것은 이성. 근데 어느 게 먼저냐? 칸트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보다 경험해야 될 것보다 경험하는 조건이 먼저야. 그게 뭐냐면 이건 경험하지 않아도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업론이에요. 경험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을 경험해서 내가 뭘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밖에 있는 것을 먼저 알기 전에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은 밖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걸 아는 것이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칸트는 베이컨의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종합해서 새로운 철학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선험 철학이에요. 선험적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 안에서 어떻게 먼저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느냐? 이것을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 자, 우선 여러분이 칸트를 너무 위대하게 보셔도 안 되는 게 이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러한 철학 체계가 칸트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됐다고 보기보다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칸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칸트처럼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확립시키지 않은 것뿐이지 그 씨앗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칸트의 씨앗이 누구냐?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의 위대한 책, 이 선구적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루소의 에밀이에요. 루소의 에밀, 꼭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칸트가 가장 감동받은 책이 그 책이에요. 여러분 칸트 잘 아시잖아요. 오후 4시만 되면 항상 빈틈없이 시간 맞춰서 산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칸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한 사람인데 하루는 칸트가 안 보여요. 오후 4시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칸트 선생님이 아프신가 보다. 그 칸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집 근처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인데 칸트의 규칙이 깨져서 사람들이 야, 이분이 아프신가 보다. 그리고 병문안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픈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무슨 책을 보는데 그 책이 바로 에밀이에요. 책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루소의 에밀의 내용 속에 그 칸트의 모든 철학 체계가 다 이미 자라나고 있어요. 씨앗이 벌써 싹이 트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시간과 공간 개념인데, 자, 우리는 시간, 공간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막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막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게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간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계가 시간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려고 약속을 한 것뿐이지 24시간이 하루가 아닙니다.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자고 약속을 한 것뿐이죠.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안에 있다.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라는 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공간도 이게 일정한 공간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들이 자꾸 변해요. 그 지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이 변화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는 게 그렇구나, 뭘 이렇게 느끼고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부 다양한 시간과 공간으로 막 분산된 것들이 이렇게 쭉 모여요. 이렇게 배열이 돼요. 이거를 배열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오성이라는 거예요. 감성이 있고 오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감성은 뭐냐면 우리가 밖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끄집어서 갖고 들어오는 것이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을 통해서 이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감성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배열 속으로 그게 들어와서 분산되고 조합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인식이 완성이 돼요. 이것은 이성의 작용이에요. 자,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 이렇게 칸트의 철학의 구조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칸트가 만들어 놓은 것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우리가 연구해왔던 것을 하나로 체계화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식 체계와 이해, 또 사고작용,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식과 판단과 행동의 근원을 한번 칸트의 철학을 통해서 한번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칸트 2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